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여군이 문제아들이 많은 남자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교실에서 담배를 피며 선생님에게 성희롱, 폭언을 일삼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을 시켜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녹물을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금 기대신 공단의 매키한 쇠냄새와 정체모를 비린내를 머금고 있었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이었으나 이제는 낡은 동맥처럼 버려진 부두와 공장지대 사이에 섬처럼 고립된 학교가 있었다. 인천항만 고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항만 인재를 길러내는 특성하고 같지만 실상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의 마지막 유배지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 바로 2학년 8반이었다. 교장실의 낡은 가죽 소파는 앉은 사람의 한숨까지 빨아들이는 듯 푹 꺼져 있었다. 교장 황병철은 마른 세수를 하며 맞은편이 앉은 여자를 희금거렸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정장 차림. 언뜻 보면 평범한 초임 교사 같았지만 곧게 편 허리와 미동도 없이 자신을 응시하는 눈빛에서는 서류 파일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지영, 31살, 해병대 수색대 부사관 전역, 심지어 양성교육기관 교관 경력까지. 황 교장은 이력서를 몇 번이나 다시 봤는지 모른다. 체육교사도 아니고 국어교사라니. 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그녀의 군 경력 증명서는 인간 변기의 스펙에 가까웠다. 강지영 선생님. 황 교장이 간신히 입을 때 땄다. 우리 학교 특히 2학년 8반이 어떤 곳인지는 들어서 아시겠지요? 네. 폐급들의 집합소 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지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거의 없어 오히려 서늘한 긴장감을 자아났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전임자는 석 달을 못 버티고 위궤양으로 실려나갔고 그 전임자는 아이들이 던진 의자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거긴 교실이 아니라 정글입니다. 아니, 오염된 폐수 처리장에 가깝습니다. 황 교장은 진심으로 그녀를 말리고 싶었다. 저 가늘다란 몸으로 그 짐승 속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국어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신화 소설을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의 신변부터 걱정해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이, 교장 선생님. 강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해병대 수색대 훈련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생존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 다음이 임무원수입니다. 제게 2학년 8반은 새로운 작전 구역이고 그 아이들은 구조가 필요한 조난자들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황 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었다. 광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다. 2학년 8반의 문은 찌그러진 철판처럼 의신연스러웠다. 복도 끝 햇빛조차 비켜가는 그날진 곳에 위치한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과 욕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간을 적으로 새어나왔다. 강지영은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해병대 시절 적진 침투 직전에 그 숨 막히는 정적이 떠올랐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다. 끼그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30개의 남학생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격렬, 조롱,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 탐욕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교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부서진 책상 다리가 구석에 나린 굵고 창문에는 금이가 있었으며 벽에는 정체불명의 얼룩과 욕설이 가득했다. 교탁 위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지영은 그 혼돈의 풍경을 천천히 훑어보며 교탁으로 걸어갔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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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그녀의 전투와 스타일 부츠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와, 씨바. 새로운 년 몸매 봐라. 뒷자리에서 깁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선생님, 나이가 몇 개냐? 남친은 있고,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뒤따랐다. 강지영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교탁 앞에 섰다. 그녀는 컵라면 용기를 한쪽으로 치우고 들고 온 출석부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교실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다. 박태민, 2학년 8반의 실질적인 서열 1위. 다듬지 않은 머리카락이 눈을 찌를 듯 내려와 있었고, 교복은 풀어 헤쳐져 안에 검은 티셔츠가 보였다. 그는 턱을 근처에 비스듬히 앉아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조롱이나 호기심 대신 차가운 경계심과 권태가 서려 있었다. 조용히 강지영의 첫마디였다. 그 목소리는 교실의 소음을 단번에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길지 않았다. 박태민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덩치 큰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른바 행동대장 최동수였다. 뭐, 조용히. 야, 새로 왔으면 신고식부터 해야지. 우리 8반 룰도 몰라. 최동수가 음영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그가 손짓하자 다른 학생 하나가 낡은 배걸레를 들고 일어섰다. 배걸레 끝에는 더러운 걸레가 축 늘어져 있었다. 성희롱의 의미가 다분한 저열한 신고식이었다. 아이들의 깊게 거리는 소리가 다시 커졌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춤 한번 추시죠. 블루스 타임 어떠십니까? 최동수가 대걸레를 그녀의 앞으로 쑥 내밀었다. 박태민은 여전히 턱을 근 채 이 모든 상황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영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 했다. 강지영은 최동수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민 대걸레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얼음장 같은 것이었다. 블루스? 그녀가 나지게 되물었다. 나는 탱고를 더 좋아하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지영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최동수가 내민 대걸레 자료를 왼손으로 낚아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최동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지영은 대걸레 자료를 지렛대 삼아 그의 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발목을 정확하게 걸었다. 중심을 잃은 최동수의 거구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강지영은 그가 넘어지는 힘을 역이용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최동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크아. 강지영은 꺾은 팔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목덜미를 눌러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얼음 송곳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게 탱고의 기본 스텝이야.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트너는 따라와야지. 안 그래? 교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울거나 소리 지르며 도망갈 것이라 예상했던 여선생이 2학년 8반의 행동대장을 단 3초 만에 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강지영은 최동수를 제압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박태민을 응시했다. 박태민의 눈이 처음으로 간을 어쨌다. 권태로 떤 그의 얼굴에 흥미라는 감정이 아주 옅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의 다인 일된 강지영이다. 그녀는 교실 전체를 향해 선포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폐수 처리장이 아니다. 오늘부로 여기는 내 작전 구역이다. 내 구역에서는 내 규칙을 따른다. 불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에 쓰러진 최동수의 신음소리 많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강지영은 최동수의 팔을 탁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교탁으로 돌아와 출석부를 펼쳤다.
첫 번째 규칙, 수업 종이 치면 모두 자리에 앉는다. 때마침 본관에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움직을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펴왔다. 강지영이 출석부에서 눈을 떼고 다시 한번 교실을 둘러보았다. 앉아.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마치 조건 반사처럼 허둥지둥 제자리로 돌아가 앉기 시작했다. 끈코리며 일어난 최동수마저도 제자리로 돌아가 씩씩거렸다. 오직 한 사람 박템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턱을 근 채 삐딱한 자세로 강지영을 누려보고 있었다. 마치 넌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다. 강지영은 그를 향해 걸어갔다. 또 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박태민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이름이 뭐지? 박태민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왜, 내 이름 따서 딸이라도 치게? 지독한 모욕이었다. 교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몇몇인 침을 삼켰고 몇몇인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눈을 빛났다. 강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박태민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췄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박태민의 책상 위 그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박태민, 18. 아버지는 인천항 부두 노동자시고 어머니는 5년 전 가출, 폭력전과 입헌의 보호 관찰 중. 그녀는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그의 정보를 나열했다. 입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나 보네. 그런데 그 입 보통은 가진 게 없거나 겁이 많은 녀석들이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무기지. 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정확하게 후벼하였다. 내가 진짜 강한 놈이라면 그런 시시한 도발 대신 눈빛으로 말했을 거다. 강지영은 몸을 일으켰다. 일어서 박태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태민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앞으로 나 강지영에게, 그리고 이 교실의 그 누구에게는 성적 모욕이나 인격적 모독을 하는 자는 내가 직접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겠다. 인체 구조부터 사회적 역할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아들었나? 그녀의 시선이 박태민을 넘어 교실 전체를 향했다. 대답, 네. 박태민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인천항 망고 2학년 8반. 그려진 한국의 낡은 등대 같던 그곳에 마침내 새로운 불빛이 켜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온기의 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차갑고 날카로운 서치라이트였다. 첫날의 충격 문법은 효과적이었다. 2학년 8반의 물리적 소음은 눈에 띄게 줄었다. 눈 웃고 의자를 던지거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아닌 정지에 가까웠다. 이 맨수들이 새로운 상위 포식자의 등장에 숨을 죽이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과 같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굳게 닫힌 성벽 안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강지영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지영은 그들의 성벽을 무턱대고 부수려 하지 않았다. 그 병대 수색대의 기본은 정찰과 정보 수집이다. 잠든 노 균분의 넉에서 얻은 점이다. 적의 규모 위치, 화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점을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공격은 자살행위다. 그녀에게 2학년 8반 아이들은 제압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구조해야 할 표적들이었다. 국어 수업 시간, 강지영은 교과서 대신 얇은 유인물을 나눠주었다. 현대시 한 편이 전부였다. 제목 작가 다 지웠다. 그냥 읽고 아무거나 느껴지는 걸 한 문장이라도 써봐. 욕도 좋고 그림도 좋다. 단, 백지는 내지 마. 백지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식물 인간입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아이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유인물을 받아들었다. 대부분은 엎드려 자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 모습조차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누가 누구와 눈빛을 교환하는지, 누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지, 누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지, 그녀의 시야는 360도 레이더처럼 교실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교실 앞쪽 구석 창가 자리. 그녀의 시선을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학생이었다. 김진우. 출석부 사진 속 그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왜소한 체격에 맞지 않게 헐렁한 교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했다. 그는 8반의 공식적인 먹이였다. 쉬는 시간이면 최동수 무리에게 둘렀어요. 돈을 듣기고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발길질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저 모든 폭력을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다. 지금도 그는 유인물을 받아들고 펜을 준 채에 덜덜 덜고 있었다. 렉지를 내면 안 된다는 강지영의 말이 그에게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이 정글 속에서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려 애쓰고 있었다. 에티켓. 수업 종료종이 올렸다. 강지영은 유인물을 샤프라듯 걷었다. 대부분의 종이는 낙서나 의미 없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존나 지루함 배고파 10발.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강지영은 교실을 나섰다. 아이들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원래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김없이 최동수와 그 무리들이 김진우의 자리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다. 야, 빵 셔트해. 오늘 상디비 기입금 준비했냐? 강지영은 교실을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 코너에 몸을 숨긴 채 열린 뒷문을 통해 교실 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최동수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진짜 선생님 앞에서 암전이 있으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여. 최동수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최동수. 교실 문 쪽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영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돌아와 문이 기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너 아까 제출한 유인물의 힘이 정이다 라고 썼다곤. 최동수는 음질하며 올렸던 손을 내렸다.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강지영에게로 쏠렸다. 멋진 말이야. 마키아벨리도 비슷한 말을 했지. 그런데 말이다. 강지영이 천천히 교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내가 말하는 힘이라는 게 고작 그거냐. 너보다 약한 놈을 괴롭히고 돈 몇 푼 빼야 된 거. 그건 힘이 아니라 발악이라고 하는 거다.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그녀는 최동수 앞에 멈춰섰다. 천구복에 가까운 거고 앞에서도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진짜 힘은 나보다 약한 자를 지킬 때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김진우를 막아주는 다른 놈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게 힘이겠지. 아우드. 그런데 넌 지금 뭘 하고 있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가장 손쉬운 먹이감을 건드리고 있잖아. 쪽팔리지도 않나? 최동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쪽팔린다는 말이 그의 영리를 건드린 듯했다. 뭐라고? 수색대에 서는 말이다. 가장 약한 동료의 군장을 나눠서 짊어지는 훈련을 한다. 왜 그런지 알아? 그 한 명이 낙오하면 팀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거긴 진짜 목숨이 걸렸거든. 그런데 너희는 어때? 그 같은 반 친구 하나를 나락으로 밀어놓고 있잖아. 그러다 너희 반 전체가 패급 소리를 듣는 거야. 멍청한 놈들. 강지영의 시선은 최동수를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교실 안에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다. 박태민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분명 이쪽을 향해 있었다.
강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진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가 미처 제출하지 못한 유인물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투명해지고 싶다. 강지영은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김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김진호, 따라와. 그녀는 김진호를 데리고 교무실로 향했다. 남겨진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최동수는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박태민은 처음으로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강지영과 김진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교무실 옆 턱 빈 학생 상담실. 강지영은 김진호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김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왜 투명해지고 싶지? 강지영이 물었다. 투명해지면 아무도 널 못 보겠지. 그럼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테고. 김진호의 어깨가 음질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내가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강지영은 주머니에서 접었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투명해지고 싶다. 라는 문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건 내가 보낸 구조 신호의 소에스다. 맞나? 김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다. 좋아. 신호는 접수했다. 이제부터 대응 작전에 들어간다. 강지영의 눈빛이 교관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작전명은 고스트 프로토콜. 내가 더 이상 투명인간 고스트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전이다. 첫 번째 훈련. 지금부터 나랑 눈을 마주치고 10초를 버틴다. 실시. 김진호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못해요. 해병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해보겠다고 말하지. 넌 민간인이니 해보겠다까지는 봐주겠다. 다시 눈 마주치고 10초.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한다. 강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진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지영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1초, 2초, 김진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금방이라도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강지영의 눈은 마치 자석처럼 그의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5초, 6초. 그의 온몸이 땀으로 젖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너는 할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다. 9초, 10초. 성공. 강지영이 나직이 말했다. 김진호는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고작 10초였지만 그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별거 아니지. 두 번째 훈련. 내일 아침 교실에 들어올 때 복도 끝에서부터 가슴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온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 마. 딱 1초만 더 쳐다보고 내 갈 길 가. 할 수 있겠나? 김진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방금 전 10초의 성공 경험이 그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교실로 돌아가. 김진호가 상담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올 때와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축 처져 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펴져 있었다. 강지영은 상담실을 홀로 남아 창밖을 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이 한창이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김진호의 유인물과 최동수의 유인물을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투명해지고 싶다. 와, 힘이 정이다. 극단적으로 다른 두 문장은 사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었다. 둘 다 이 정글 같은 교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저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유인물 하나를 꺼내들었다. 바로 박태민의 것이었다. 그의 종이에는 아무런 문장도 욕설도 그림도 없었다. 그저 펜으로 세게 눌러 쓴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깊고 공허점. 그것은 분노도 체념도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허무처럼 보였다. 강지영은 그 검은 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가장 위험한 표적이고는 폭발 직전에 폭탄보다 속을 알 수 없는 길을 가 더 무서운 법이다. 박태민이라는 길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강지영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인천항의 제피탄을 아래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고스트 프로토콜 작전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진행되었다. 김진우는 강지영의 지시대로 매일 아침 가슴을 펴고 복도를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최동수 무리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강지영이 교실 안팎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전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대신 그들의 괴롭힘은 더 교묘하고 은밀해졌다. 물건을 숨기거나 뒤에서 들릴 듯 말 듯 욕을 하는 시기였다. 강지영은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다. 지금 김진우에게 필요한 것은 과인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파도를 견뎌내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김진우를 지원했다. 김진우, 너 이 시집 한번 읽어봐.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내가 쓴 투명해지고 싶다는 문장이랑 비슷한 구절이 있을 거다. 찾아봐. 그녀는 쉬는 시간에 슬쩍 다가가 낡은 시집 한 권을 건넸다. 김진우는 마지막에 책을 받아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책상에 엎드려 쉽게 쉬어진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있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부끄러움. 늘 자신을 짓누르던 그 감정을 위대한 시인도 똑같이 느꼈다는 사실이 이상한 위로를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강지영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문제하나 피해자가 아닌 그냥 김진우로 보고 있다는 것을 어렵분이 느꼈다. 한편 2학년 8반의 실세 박태민은 강지영의 모든 행동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지영이 다른 교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첫날에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두려워하지도 그들에게 아첨하지도 않았다. 그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다.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박태민은 그런 그녀가 거슬렸다. 8반은 그의 왕국이었다. 비록 썩어빠진 폐허 같은 왕국일 지원정, 그 안에서는 자신의 교칙이 곧 법이었다. 그런데 강지영이 나타나 그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특히 김진우 같은 최악층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고 그것이 박태민이 아는 세상의 유일한 룰이었다. 그날 오후 마지막 교시가 끝나고 모두가 가방을 쌀 때였다. 박태민의 무리 중 하나가 김진우의 자리로 가더니 그의 책상 서랍을 억지로 열어줬다. 어디 보자 이 새끼. 오늘은 뭘 훔쳐왔나. 서랍 안에서 강지영이 빌려준 윤동주 시집이 툭 떨어졌다. 야 우리 찐다가 책도 있네. 야 이거 뭐냐? 그 학생이 시집을 발로 툭 차몄길 길거렸다. 김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다. 그 순간 교실을 나가려던 박태민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만해. 박태민의 나지한 한마디에 장난을 치던 학생의 움직임이 멎었다. 태태민아 시끄럽고 그냥 둬. 박태민은 짜증스럽다는 듯 말하고는 그대로 교실을 나가버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강지영의 것을 건드리는 게 싫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시시한 장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김진우를 구해준 셈이 되었다. 남겨진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벌쯤하게 흩어졌다.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집을 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박태민이 사라진 뒷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밤 강지영은 교무실에 홀로 남아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학생의 가정 환경, 교우 관계, 과거의 문제 행동들을 조합해 그들의 심리적 급수를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작전 지도를 만들듯 그녀는 2학년 8반이라는 복잡한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얼굴에는 새로운 멍자국이 선명했다. 술 냄새도 희미하게 풍겼다. 왜 이리냐? 이 시간에 강지영은 놀란 기색 없이 물었다. 반배, 맨날. 박태민은 퉁명스럽게 물었다. 학교 선생님에게 반배를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다. 강지영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훅이 쳐들어와 오래된 서류 냄새를 흩뜨렸다. 없어, 난 담배 안 피운다. 히. 박태민은 욕을 씹어뱉으며 돌아서려 했다. 얼굴에 있는 건 명예로운 상처냐, 아니면 개 같은 상처냐. 강지영의 질문에 박태민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해병대에선 상처를 두 종류로 구분해. 훈련하다가 동료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는 평생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지. 그걸 명예로운 상처라고 불러. 그런데 술 처먹고 싸우거나 비겁한 짓 하다가 생긴 상처는 평생의 수치로 남아. 그게 개 같은 상처다. 내 얼굴에 있는 건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박태민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당신이 뭔데? 내 다음이니까. 하, 밤임, 웃기지 마. 당신도 다른 선생들처럼 몇 달 버티다 도망갈 거잖아. 다 똑같다. 관심 있는 척 위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다 자기 살 길 찾았던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불신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체득한 세상에 대한 방어 기제였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강지영은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다. 나도 언젠가는 떠날 거다. 평생 내 다음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뭘 하느냐는 거겠지. 그녀는 박태민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술 냄새와 섞인 그의 불안한 채취가 느껴졌다. 박태민, 너 오늘 김진우를 왜 도와줬지? 내가 그만해라고 했기 때문에 김진우가 더 맞지 않을 수 있었어. 그건 사실이지. 시끄러워서 그랬을 뿐이야. 그래, 나는 다르게 봤는데. 강지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는 내가 만든 양육강식이라는 교칙이 깨지는 게 두려운 거야. 내가 김진우 같은 최악체를 변화시키면 내가 서 있는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넌 내 방식대로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아니라 내가 김진우의 생사여 탈권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맞나?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지영은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끌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왜 자신을 이토록 지교하게 파고드는 것일까? 내가 가진 힘, 그 분노 나쁘지 않아.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연료를 내 자신을 태우는 내 쓰고 있어. 강지영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박태민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였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도망간 어머니의 원망 속에서 살 건가?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그건 그냥 찌꺼기지. 닥쳐. 박태민이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지거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굳게 받아두었던 상처의 문이 강제로 열린 듯. 그는 통제불능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여자를 때려놓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눈이 그의 모든 폭력성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강지영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알아. 너 이대로 가다간 진짜 폐급이 된다는 거. 내가 그토록 격렬하는 아버지처럼 혹은 그보다 더 최악으로 그렇게 되고 싶나.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박태민의 가슴에 박해였다. 아버지처럼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였다. 박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교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거친 발소리가 멀어졌다. 강지영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창가로 다가섰다. 저 멀리 인천항의 크레인들이 거대한 십자가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한국의 밤은 깊고 고요했지만 2학년 8반이라는 작은 세계에서는 이제 막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태민의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났다. 강지영은 그 균열의 시작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침투 작전의 시작이었다. 박태민은 잠을 설쳤다. 강지영이 그의 가슴에 꽂아놓은 비수는 밤새 그의 내장을 헤집어 놓았다. 아버지처럼 될 거다. 그 말은 저주가 되어 귀가를 맴돌았다. 다음 날 학교에 나타난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음울한 기운을 내뿜었다. 마치 상처 입은 늑대가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듯 그의 눈빛에는 누구든 다가오면 물어 뜯어버리겠다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최동수를 위시한 그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박태민의 눈치를 사라며 평소처럼 김진우를 괴롭히거나 시시덕거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태민이 만들어낸 적이야. 분 2학년 8반 전체를 짓눌렀다. 강지영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교탁에 섰다. 그리고는 빈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갯벌과 해안선의 위성 사진이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한다. 강지영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팀 프로젝트다. 주제는 생존. 여러분이 만약 저런 무인도의 단체로 표류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거다. 식수 확보, 식량 조달, 은신처 건설, 구조 신호 방법까지 4인 1조. 저는 내가 정한다. 교실이 순간 술 넘겼다. 아씨바 귀찮게 그걸 왜 해. 그냥 굶어 뒤지지.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특히 조를 정해준다는 말에 대한 반감이 컸다. 그들은 길이길이 어울리는 것에 익숙했다. 강지영은 아이들의 불평을 가볍게 무시하고 스크린에 조별 명단을 띄웠다. 명단은 그녀의 치밀하는 계산하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박태민과 최동수 같은 주동자들은 일부러 찢어놓았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조합은 사조였다. 사조 박태민, 김진우, 그리고 평소 존재감 없던 2명의 학생. 명단을 본 순간 박태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교실 전체가 경악했다. 왕과 노예를 한 팀으로 묶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동수는 선생님 이건 아니죠. 라며 대놓고 항의했지만 강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해 있나? 그럼 혼자 해. 혼자서 4인분의 역할을 다 해내고 발표도 혼자 하면 점수 죽겠다. 단 분량이 4배가 되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그럼 정해진 대로 실시한다. 오늘부터 일주일 뒤 발표다. 자료조사는 현장 학습으로 대체한다. 이번 주 토요일 월도에서 모인다. 거기서 지형짐을 직접 보고 생존 계획을 짜도록. 월도 아이들에게는 그저 놀이공원이나 데이트 장소로 인식되는 곳이었다. 생존이라는 거창한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 선정에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월도가 우스워 보이나 거기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첫 번째 상륙 지점이었다.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저 해안에 발을 뒤졌어. 너희들이 놀이기구 타는 그 땅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격전지였다는 소리다. 그 역사를 기억하며 현장을 둘러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겠지. 불참자는 감점이다. 의상.
강지영은 일방적인 통보를 마치고 교실을 나갔다. 남겨진 교실은 그야말로 혼돈이었다. 특히 사조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박태민은 책상에 들어 눕히다시피 앉아 아무 말도 없었고 다른 두 명의 학생은 겁에 질려 김진호와 박태민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김진호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쉬는 시간이 되자 김진호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향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며 한숨을 내쉬는데 거울 속으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최동수였다. 야, 김진호, 너 쌤한테 꼴이라도 쳤냐? 어떻게 박태민이랑 같은 조가 돼? 최동수는 김진호의 맥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너 때문에 우리 태민이 기분 잡쳤잖아. 어쩔 거야, 이시월 새끼야. 주먹이 날아오려는 순간이었다. 나줘, 모기만 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 김진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최동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김진호를 쳐다봤다. 뭐? 이 새끼가 돌았나? 다시 말해봐. 그만하라고. 김진호는 눈을 질근 감고 소리쳤다. 고스트 프로토콜 훈련의 결과였다. 비록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부당함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다. 물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최동수의 주먹이 김진호의 복부를 강타했다. 소리와 함께 김진호는 바닥에 쓰러져 뒤잉그렀다. 최동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몇 번 더 발길질을 하려 했다. 그때 화장실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동수는 흠칫하며 발길질을 멈췄다. 대태민아, 이 새끼가 너한테 기어오르잖아? 내가 대신 손 봐주려고. 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최동수를 지나쳐 세면대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손을 씻기 시작했다. 마치 화장실에 최동수와 김진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폭력은 중단되었다. 최동수는 더 이상 김진호를 건드리지 못하고 씩씩거리 화장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박태민은 거울을 통해 바닥에 쓰러져 신을 많은 김진호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타문이 잃고 있었다. 약자는 도태된다. 그가 믿어온 세상의 법칙. 그런데 강지영은 그 법칙을 거슬러 약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심지어 그 약자 스스로가 법칙에 저항하려다 깨지고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다시 입고 바닥에 떨어진 김진호의 안경을 발끝으로 톡 밀어주고는 그대로 화장실을 나갔다. 직접 주워주지는 않았지만 짓밟고치도 않았다. 그것이 지금 박태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토요일 약속 장소인 월미도 선착장. 강지영은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나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 둘씩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은 현장 학습이 아니라 놀러온 복장이었다. 그들 중에는 박태민도 있었다. 안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그는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물론 얼굴에는 세상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김진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쌤, 김진호 안 오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시작하죠. 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박태민을 쳐다보았다. 박태민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다. 기다린다. 강지영의 단호한 말에 아이들의 불평이 쏟아졌다. 걔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시간 낭비해야 해요? 팀 프로젝트라고 했다. 전원 참석이 원칙이야. 해병대에서는 나구한 동료를 버리고 가지 않아. 그 동료를 구출하거나 아니면 시신이라도 수습해서 돌아온다. 그게 팀이다. 그녀의 말에 교실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30분, 40분. 모두가 지쳐갈 무렵 저 멀리서 누군가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김진호였다. 얼굴에는 어제 맞은 멍이 10% 이렇게 들어있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다. 버스를 잘못 타소.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다. 집에서 나오기까지 수백 번 망설이고 두려움과 싸우다 겨우 발을 뗀 것이 분명했다. 최동수를 비롯한 몇몇몇 아이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병신 버스도 제대로 못하냐. 강지영은 김진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살펴다.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좋아, 늦었지만 왔다는 게 중요하다. 사주 이제 인원 다 모였군.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박태민과 김진호가 포함된 사조를 바라보았다. 너희 조의 첫 번째 미션이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월도공원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변 지형을 정찰하고 식수와 식량을 구할 만한 곳을 3군데 이상 찾아 지도에 표시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지영은 김진호와 박태민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조원 중 한 명이라도 나고 싶지 마라. 특히 몸이 불편한 조원은 알아서 챙겨. 이건 너희 조 전체의 생존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실시 박태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절투거리는 김진호를 챙기라는 노골적인 지시였다. 그는 욕을 씹어뱉으며 먼저 앞서 걸어갔다. 다른 조원 2명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왔다. 김진호 많이 홀로 남아 어쩔 줄 몰라 했다. 가봐. 강지영이 그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내가 있어야 사조가 미션을 완수할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야. 팀의 일원이다. 김진호는 비틀거리 박태민의 뒤를 따라왔다. 멀어져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따모 같았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균열이 생긴 댐은 작은 물줄기로 시작해 결국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박태민이라는 견고한 댐에 김진호라는 작은 물줄기가 이제 막 닿기 시작했다. 그 파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조용히 관측하고 있었다. 월도 전망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박태민은 보란듯이 휙휙 앞서 나갔고 다른 2 조원도 그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따라갔다. 자연스럽게 김진호 많이 뒤처졌다. 그는 절도거리는 다리로 비탈길을 오르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그때마다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전망대 아래 벤치에 먼저 도착한 박태민은 이어폰을 귀에 꼭 꽂고 앉아 있었다. 세상 만사가 귀찮다는 태도였다. 잠시 후 헐떡이며 도착한 김진호가 그의 눈치를 보며 멀찍이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야, 박태민이 이어폰을 빼며 입을 열었다. 너 제대로 한테 맞고 다니는 거 재미있냐? 뭐? 불쌍한 척해서 선생님 관심이라도 끌려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빌빌거리니까 제대로 더 신나서 날뛰는 거 몰라. 진짜 병신 같아. 차가운 독설이었다. 김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와주기는 커녕 상처를 후벼하는 말이었다. 난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빛 행동 전부 다 나 좀 때려주세요 하고 있잖아. 그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한번 제대로 들이받고 뒤지겠다 나는. 박태민은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이어폰을 꽂아버렸다. 김진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강지영이 쌓아올리려던 작은 용기의 성벽이 박태민의 말 한마디에 와 르르 허물어 지는 듯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다시 선착장으로 모였다. 대부분의 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대충 베껴 지도에 표시해왔다. 하지만 강지영은 그 내용보다 조별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더 유심히 살펴있다. 특히 잔뜩 뿌리 죽어 돌아온 김진호와
그를 외면하는 박태민의 모습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현장 학습이 끝나고 흩어질 무렵이었다. 월두 선착장 인근의 허름한 회집골 목에서 익숙한 얼굴 몇몇을 나타나 박태민의 앞을 가로막하겠다. 낡은 오토바이에 걸터 앉은 20살 전후의 청년들이었다. 학만고를 중퇴했거나 졸업 후에도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좀 도둑질이나 일삼는 무리들이었다. 그들의 리더격인 남자가 담배를 빗다하게 문채 박태민에게 아는 체를 했다. 오, 박태민 아니야? 여기서 답은 해. 요즘 학교 생활은 할만하냐? 최초롱, 형, 박태민의 표정이 굳었다. 최초롱은 학만고의 전설적인 문제아였다. 지금은 동네 양아치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요즘 우리 태민이가 신상 여선생 밑에서 착한 학생 코스프레를 한다며 소문 다 들었다야. 최초롱이 비웃으며 박태민의 어깨를 툭툭 쳤다. 시시하게 학교에서 놀지 말고 형이랑 재밌는 거 하나 하자. 옆동네 공고놈들이 자꾸 우리 구역에 얼전거리는데 오늘 밤에 한번 싹 정리해야겠다. 너도 와서 실력 좀 보여줘야지. 그것은 싸움에 가담하라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박태민의 무리였던 아이들 몇몇은 오히려 눈을 빛났다. 하지만 박태민은 선택 대답하지 못했다. 강지영이 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이게 같은 상처. 왜 이젠 겁나냐. 그 선생님 무서워? 최초롱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학생에게 볼 일 있나. 강지영이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흩어지는 학생들을 지켜보다가 이 상황을 발견하고 다가온 것이었다. 최초롱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여덟 번 아이들은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다. 박태민은 주목을 꽉 쥐었다. 박태민 포함 네 학생들은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간다. 길 막지 말고 비켜. 강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 선경고가 담겨 있었다. 싫다면 최초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180이 넘는 기회, 온 몸에 문신을 한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선생님이 여자라고 우리가 봐줄 것 같아. 여긴 학교가 아니야. 그가 강지영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강지영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최초롱의 손목을 낚아치는 동시에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어깨 위로 꺾고 올렸다. 군대에서 가르치는 대인 격투술의 기본 동작이었지만 그 속도와 정확성은 차원이 달랐다. 끄락, 비명과 함께 최초롱의 몸이 꺾였다. 강지영은 그의 팔을 제압한 채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원은 그의 팔을 제압한 채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 같은 놈들, 내가 교관 시절에 수백 명은 더 봤다. 처세만 가득 차서 진짜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애송이들. 너희들이 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객기야. 결과도 책임 못 지는 애 인연이. 최초롱의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려 했다. 멈춰. 강지영이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훈련 교관의 위엄이 서려 있어 달려들던 양아치들의 발을 순간 멈춰타게 만들었다. 너희 지금 여기서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특수폭행. 공무집행방에 전과 하나 없는 놈도 최소 집포규해야. 지금 너희 리더는 내 손에 있고 주변엔 CCTV도 많지. 그리고 너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찰에 신고하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 너희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나? 그녀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황의 본질과 결과를 정확히 짚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양아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봤다. 그들은 폭력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식의 상황 통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강지영은 최초롱을 거칠게 밀쳐냈다. 내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얼전거리면 그땐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최초롱은 꺾였던 팔을 부여잡고 분한 표정으로 강지영을 노려봤다. 하지만 감히 대들지는 못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골목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이 학년 8반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특히 박태민의 충격은 가장 커 보였다. 그는 늘 힘이 최고라고 믿었다. 주먹과 폭력. 하지만 강지영은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었다. 상황을 장악하는 통제력, 상대의 심리를 파고드는 절약. 그리고 무엇보단 자신의 학생을 지키려는 흔들림 없는 의지. 강지영은 흩어진 온매무샤를 바로잡고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뭘 보고 있나? 회산 조심히들 들어가.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불불이 흩어졌다. 박태민도 말없이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강지영이 최초롱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객기 책임 인생. 8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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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say. 왜 따라와? 박태민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고맙다. 뭐가 왔다. 전망대에서 내가 한 말 맞으니까 김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 진짜 병신 같아. 맞고만 있는 것도 불쌍한 척 하는 것도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고마웠어.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진우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인 사람이. 김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절투기며 사라졌다. 박태민은 홀로 남아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대외에 없던 외부의 상륙은 2학년 8반이라는 섬에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박태민의 견고했던 세계관에 또 하나의 큰 균열이 생겼고 늘 움츠려 있던 김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지영이라는 지휘관은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작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였다. 월도 사건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최초롱 무리가 보복 대신 학교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학만고 여선생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조폭처럼 사람을 폈다. 남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불량석들을 조장한다는 식의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이야기였다. 소문은 학부모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몇몇 학부모는 학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 황병철 교장은 강지영을 교장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강 선생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정당 방위였고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지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어떻게요? 지금 교육청에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강 선생님의 교사 자격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편이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영의 태도는 단호했다. 황 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여교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교육청과의 마찰도 불살기세였다.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강지영에 대한 수군거림이 복도를 떠다녔고 다른 교사들조차 그녀를 슬슬 피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정작 2학년 8반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차분했다. 월도에서 강지영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아이들은 외부의 소문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우리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른을 본 참이었다.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박태민이었다.
그는 며칠째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리 속에서는 강지영의 모습과 최초롱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뒤엉켜 돌아갔다. 힘이란 무엇인가, 강하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모두가 학교한 늦은 오후 교무실에 남아있는 강지영을 찾아갔다. 할 말 있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태민이 말했다. 강지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 박태민이 물었다. 월을도에서 왜 우리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냐고. 당신도 잘릴 수 있었잖아.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던지는 이해를 구하는 질문이었다. 강지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따라와. 그녀가 향한 곳은 학교 뒤편의 낡은 체육 창고였다. 이 먼지 쌓인 매트와 녹슨 철봉이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다. 강지영은 창고 불을 켜고 낡은 등틀 위에 걸터 앉았다. 너, 내가 왜 군대를 그만두고 교사가 됐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 박태민은 대답 대신 그녀를 쳐다봤다. 교관 시절에 내 밑에 아주 아끼던 부사관 후보세이 하나 있었어. 강지영은 먼 곳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름은 이준서. 너처럼 깐도 있고 눈빛도 살아있는 녀석이었지. 가정 환경도 불우했고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 딱 너가 탔지. 나는 그 녀석의 그 분노를 돕기로 바꿔주면 최고의 해병이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시켰지.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마지막 지역주 훈련되었어. 며칠 밤 낮으로 잠도 못 자고 갯벌을 구르고 무거운 보스를 머리에 이고 수십 킬로를 행군하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지. 준서도 잘 버티고 있었어.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훈련에서 일이 터졌어. 갯벌에서 IBS 고무 보스를 머리에 이고 달리다. 한순간에 정신을 놨던 모양이야. 보스를 놓쳤고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동기 하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지. 규정상으로는 즉시 훈련에서 퇴교 조치해야 했어. 하지만 난 그 녀석의 눈을 봤어. 거기서 포기하면 저는 끝이 일하라고 말하는 절박한 눈빛이.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한 번의 실수는 눈 감아주기로 했지. 그게 내 오만이었어. 강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동기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과 퇴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지. 저는 역시 패급입니다. 박태민은 숨을 죽였다. 패급.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부르던 그 단어였다. 나는 그 녀석을 살릴 수 있었어.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줬어야 했어.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다. 너는 패급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야 했어. 나는 최고의 교관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내 욕심이 아기던 부하 하나를 죽음으로 내몬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인해 보이기만 하던 지휘관의 가장 깊은 상처. 그녀의 비밀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군복을 벗었다. 총과 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진짜 강함은 무너지지 않는 거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지. 나는 그걸 가르쳐 주지 못했어. 강지영은 고개를 들어 박태민을 보았다. 그래서 교사가 됐다. 너희들처럼 세상이 패급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버텨주는 어른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월미도에서 내가 한 행동은 위험한 짓이 아니야. 그건 죽은 준서에게 보내는 내 속죄고 너희들에게 하는 내 약속이야. 나는 절대로 너희를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와 상처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면을 알았다.
눈앞에 저 여자 역시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자신들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이제 말겠냐? 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지영에게 다가가 어설픈 동작으로 그녀의 어깨를 촉쳤다. 그 사람 방심판 아니야.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다. 그 순간 2학년 8반의 왕과 여교사가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인간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견고했던 박태민의 성벽은 완전히 허무로 전해렸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어쩌면 동료애와 비슷한 것이었다. 다음 날 교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교육청이었다. 강지영에 대한 정식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통보였다. 한 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2학년 8반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아이들은 응성거렸다. 야, 이거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최동수가 말했다. 그의 말에 평소라면 비웃었을 다른 아이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시발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좁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니지. 그때 늘 창밖만 보던 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감사 언제부터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2학년 8반이라는 오합지졸 부대가 자신들의 지휘관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인천항의 제피판을 아래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은 다음 날 학교 전체에 퍼졌다. 그것은 2학년 8반에게 내려진 실질적인 선전포고였다. 아이들은 처음 겪는 종류의 싸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이 아는 싸움은 주먹과 욕설이 오가는 원초적인 것이었지. 서류와 교정, 어른들의 논리로 진행되는 싸움은 아니었다. 아침 자습 시간 강지영이 아직 교실에 오기 전 박태민은 자신의 자리에 서서 교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불안한 듯 응성거리면서도 모두 그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제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리더십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더 이상 8반의 폭군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구심점이었다. 시발,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최동수가 초조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그의 질문에 모두가 동조하는 눈빛이었다. 교육청 감사라는 게 뭔데? 와서 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냐? 잘못하면 잘리는 거지 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는 말이 교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렸다. 늘 남 탓 세상 탓만 하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박태민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제 빛하늘 아래 인천항의 크레인들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강지영이 들려주었던 이준서 후보생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저는 역시 패급입니다. 그 유서는 마치 자신들에게 하는 말 같았다. 여기서 또 다시 어른 하나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위해 싸워준 사람 하나를 잃는다면 우리는 정말 구지불능의 패급이 되는 것이다. 안 돼, 박태미 나지하게 말했다. 그렇게 둘 순 없어. 그는 교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마치 강지영이 그랬던 것처럼 싸워야지. 그 감사관이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돼. 강지영 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책만 읽던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태민과 눈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일탄 써. 같은 걸 쓰는 건 어떨까? 우리 반 모두의 서명을 받아서 강지영 선생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글로 써서 내는 거야. 탄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글로 싸우는 방법,
주목이 아닌 펜으로. 박태민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다. 그는 김진우를 보며 처음으로 인정의 뜻을 표했다. 김진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최동수. 박태민이 최동수를 불렀다. 너랑 네 무리들은 오늘부터 우리 반 애들 전부한테 서명 받아. 한 명도 빠짐없이. 알았어. 최동수는 마치 중요한 임무라도 받은 것처럼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그리고 박태민은 다시 김진우를 보았다. 그 탄원서 내용은 내가 한번 써봐. 넌 책 많이 읽잖아. 우리 같은 무식한 놈들보다 글은 더 잘 쓰겠지. 김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박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해. 이건 명령이야. 그것은 과거의 포갑적인 명령과는 달랐다.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신뢰가 담긴 명령이었다. 김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2학년 8번의 방패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은 서툴고 혼란스러웠다. 최동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며 예전 버릇대로 아이들을 협박하려다 박태민에게 진심으로 부탁하라고 이 새끼야. 나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김진우는 밤새 끙끙거리며 생전 처음으로 탄원서라는 것을 작성했다.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그는 강지영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들, 아이들이 겪었던 변화들을 서툴 문장으로 남아담아 내려 있었다. 강지영 선생님은 날아오는 의자를 부수는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저에게 처음으로 시집을 건네준 사람이었습니다. 투명 인간으로 살고 싶던 저에게 너는 팀의 일원이라고 말해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교육청 감사관이 학교에 도착했다. 감사관은 2명이었다. 그중 메인 감사관은 윤미정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흩떨어지 멈는 정장 차림에서부터 원칙주의자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는 교장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후 곧바로 2학년 8반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첫 번째 면담 대상은 최동수였다. 윤미정 감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물었다. 최동수 학생, 강지영 선생님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적 있습니까? 월도에서 졸업생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 강 선생님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죠. 그녀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듯했다. 최동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준비한 대로 말하려 했지만 막상 차가운 감사관 앞에 앉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그게 샘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질문에만 답하세요. 폭력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쓰긴 썼는데 그건 그 새끼들이 먼저 알겠습니다. 폭력 사실은 인정하는군요. 윤미정은 서류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다. 최동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도 모른 채 멍하니 면담실을 나왔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감사관의 교류한 질문에 그들의 어설픈 변론은 힘을 잃었다. 강지영이 학생들 앞에서 폭력을 사용했고 규정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사실, 많이 서류 위에 쌓여가고 있었다. 작전이 실패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팔만 전체를 덮쳤다. 아이들은 초조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가서 말해야 돼. 박태민이 결심했다. 그는 김진우가 밤새 작성한 탄원서와 30명의 서명이 담긴 종이를 들고 아이들을 이끌고 감사관이 있는 교장실로 향했다. 똑똑우, 누구시죠? 2학년 8반입니다. 박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서었다. 교장실에는 윤미정 감사관과 황병철 교장이 앉아 있었다. 황 교장은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사색이 되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잠시만요, 교장 선생님. 윤미정 감사관이 황 교장을 제재했다. 그녀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 박태민과 그 뒤에 선 아이들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죠? 박태민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앞으로 나섰다. 이거 읽어봐 주십시오.
그는 탄원서를 윤미정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윤미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빗돌빗돌한 글씨와 어색한 문장으로 채워진 탄원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아, 그녀의 입에서 짧은 실수가 터져나왔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는 학생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탄원서를 마취가치 없는 휴지 조각처럼 책상 한쪽에 탁 내려놓았다.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수업 준비나 하세요. 차가운 거절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박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른들의 세계는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견고했다. 진심 따위는 통하지 않는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다. 방패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아이들은 무력감에 휩싸인 채 교장실을 나왔다. 복도에 선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이제 강지영이 징계를 받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들 모두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글비구나. 절망이 짙게 깔린 복도를 걸으며 박태민은 이를 악물었다. 감사 마지막 날이었다. 2학년 8반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강지영의 얼굴을 참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자신들의 무력함 때문에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장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수업을 진행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희미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오후 강지영이 감사관과 마지막 면담을 위해 교장실로 들어간 직후였다. 학교 정문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년 남자가 경비 아저씨의 재질을 뿌리치며 교내로 난입하고 있었다. 어떤 년이야? 내 아들 망쳐놓는다는 년이 어떤 년이야? 박태민의 아버지였다. 그는 최초록 무리에게서 아들이 이상한 여선생에게 빠져서 대들기 시작했다는 식의 왜곡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술김에 홧김에 학교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다. 소란을 들은 황병철 교장이 뛰쳐났지만 박태민의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강지영, 선생님 나오다 그래. 감히 뉘 집 아들 건드려. 그의 고함 소리에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뛰쳐나와 복도를 가득 메웠다. 2학년 8번 아이들은 그가 박태민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박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가장 큰 칩을 모두에게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때마침 교장실 문이 열리고 강지영과 윤미정 감사관이 밖으로 나왔다. 박태민의 아버지는 강지영을 보자마자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내년이구나. 쟨 버려. 내 아들한테 바람 넣어서 애비한테 대들게 만든 년이지. 그는 손에 든 막걸리 병을 휘두르려 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황 교장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술에 취한 남자의 기세는 흉흉했다. 그 순간 강지영이 움직였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등 뒤로 8번 아이들을 특히 박태민을 가리듯 막아섰다. 아버님 박태민 학생의 아버님이시군요. 들을 말씀이 있으시면 조용히. 시끄러워. 계집이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분필이나 잡을 것이지. 어디서 남자들 세계에 끼어들어.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패든 죽이든 할 테니 넌 빠져. 그는 강지영의 맥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순간. 그만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얼어붙었던 자리에서 걸어나와 자신의 아버지와 강지영 사이에 섰다. 그는 강지영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내고 평생을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아버지 그만하라고. 박태민의 아버지는 아들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뭐 이 새끼가 너 지금 애비한테 눈불알히는 거냐? 전현이 시키는 아니. 박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생각이야. 아버지는 틀렸어. 뭐라고 분노한 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 손이 박태민의 뼈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박태민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날아오는 폭력을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저 꼿꼿이 서서 받아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뼈에 닿아야 할 수는 오지 않았다. 강지영이 그의 앞에서 그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훈육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범주입니다. 검지영은 그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윤미정 감사관은 한마디 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폭력 교사를 감사하러 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학생을 지키는 교사와 그 교사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는 학생의 모습이었다. 서류에 적힌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이거 안나? 이 미친년이 아버지가 발악하며 강지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 순간 박태민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그리고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조의 어쌈, 강지영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그리고 아버지 박태민은 다시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다. 나 바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평생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나 때리고 그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절대로. 그는 강지영을 돌아보았다. 이 사람은 강지영 선생님은 나한테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라고 말해준 사람이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너는 패급이 아니라고 말해준 첫 번째 어른이라고. 박태민의 절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심장을 후려쳤다. 최동수도 김진우도 다른 8만 아이들도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태민의 아버지는 아들의 외침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들이 처음으로 내지른 반항에 그 안에 담긴 진심에 압도당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잡혔던 손목이 풀리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군중을 헤치고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복도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태민은 그 자리에 서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강지영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잘했다 박태민. 그녀의 한마디에 박태민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그를 질려던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넘어선 것이다. 윤미정 감사관은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강지영 교사의 폭력성 및 자질 부족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내려다보았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보고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감사는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었다. 박태민의 아버지가 벌인 소동 이후 학교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을 되찾았다. 윤미정 감사관은 예정된 일정을 하루 앞당겨 철수 준비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몇몇 학생들과 강지영을 다시 만났다. 하지만 면담의 분위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부른 것은 김진우였다. 김진우 학생. 윤미정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강지영 선생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김진우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감사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비된 말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고 저도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지영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너는 팀의 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윤동주 시집을 꺼내 보였다. 이 시집도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걸 이겨내야 성장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게 서툴고 맞기도 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동수였다. 그는 쭉 뼈거리며 들어와 머리를 극적였다. 저는 그냥 센 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박태민이 짱이니까 걔 말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고요. 약한 놈들 괴롭히는 게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근데 쎄이 그러셨습니다. 진짜 힘은 약한 놈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고. 그때는 그게 뭔 개소린가 했는데 어제 박태민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게 진짜 센 거구나. 평생 무서워하던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맞서는 거. 저도 언젠가 그런 놈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쌤 덕분에요. 윤미정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서류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 안에 담긴 변화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마지막 면담은 강지영이었다. 교장실에는 두 사람 많이 마주 앉았다. 강지영 선생님. 윤미정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명백히 여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했고 폭력의 경계를 넘나들었으며 학생 지도에 대한 보고 의무도 소홀히 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중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윤미정이 말을 이었다. 저는 어제 규정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무너진 한 가정이,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한 아이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접어두었던 보고서 초안을 꺼내 강지영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번 감사는 기록되지 않은 보고서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강지영의 눈이 살짝 커졌다. 교육청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에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일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 해당 교사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으며, 특히 학교 부적은 학생들의 교우 관계 및 자존감 회복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보다는 해당 교사의 교육 방식을 장기적으로 지켜보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그것은 사실상 불문 처분이었고 오히려 강지영의 교육 방식을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결론이었다. 감사합니다. 강지영이 짧게 말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정은 희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신 앞으로는 보고서 좀 잘 써서 내시시오. 제가 매번 이렇게 보고서를 찢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교정과 원칙에 세계에 있던 감사관과 생존과 투쟁에 세계에 있던 전직 교관은 학생이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감사관이 떠난 후 강지영은 2학년 8반 교실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실 문이 열리고 강지영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지영은 평소처럼 교타가 패섰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둘러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주했던 격렬과 조롱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들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끈끈한 유대감이 담긴 새로운 눈빛들이 있었다. 그녀는 박태민과 눈을 맞췄다. 박태민은 살짝 고개를 끄다. 강지영은 김진호와 눈을 맞췄다.
김진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최동수와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과 차례로 눈을 맞췄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오늘 종려는 이걸로 끝난다. 그녀가 교탁을 닥치며 말했다. 수고했다. 이 학년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교실 안에서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그것은 난장판 같던 과거의 소음과는 다른 승리와 안도,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찬 소리였다. 천안한 고등학교 2학년 8반. 패급들의 집합소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상처와 실수를 덮고 비로소 하나의 팀이 든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지휘관과 함께 인천의 제비탄을 아래 그들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감사의 폭풍이 지나간 2학년 8반에는 어색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교실의 공기는 더 이상 팽팽한 긴장감이나 역겨운 무력감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어색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봐야 한다는 미묘한 기대감이 공존했다. 박태민은 더 이상 폭군으로 군림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창가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권태로운 눈빛은 사라졌다. 대신 그는 종종 턱을 근 채 혼란스러운 왕국을 물려받은 젊은 왕처럼 교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눈치를 봤지만 그 시선 안에는 두려움 대신 이제 우리 어떡하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최동수는 힘의 방향을 잃은 불도저 같았다. 그는 예전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복도를 걸었지만 그 힘을 어디 써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쉬는 시간이면 그 애는 교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칠판을 닦으며 어색하게 서성했다. 김진우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걸었고 몇몇 아이들과 등을 개나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가 박태민에게 수학 공식을 물어보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박태민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며 투명스럽게 쏘아붙이면서도 결국엔 야 김진우 이거 풀어봐라며 다른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그를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다. 교실은 여전히 시끄럽고 산만했지만 그 소음의 결이 달라졌다. 이전의 소음이 파괴와 조롱을 향해 있었다면 지금의 소음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서툰 몸부림에 가까웠다. 방지영은 그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섣불리 개입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대신 아이들 스스로가 그들의 혼돈 속에서 길을 찾아가도록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지휘관이었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부대원들의 자율성을 믿어주는 것도 한 지휘관의 중요한 영향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기말고사였다. 항만고 2학년 8반에게 시험이라는 그저 빨리 찍고 자는 날, 혹은 합법적으로 학교를 일찍 빠져나가는 날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성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모두가 바닥이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아시발 공부를 해야 되나? 최동수가 머리를 주워뜯으며 중얼거리는 한마디가 8반 전체의 잠복에 있던 불안감의 스위치를 켰다. 아이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망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뭔가. 아이들은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강지영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패급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 싹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문제는 어떻게였다. 초등학교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공부와 담으로 싸운 아이들이었다. 책을 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고 교과서의 내용은 외계어처럼 느껴졌다. 며칠간 교실에는 책을 펴놓고 5분도 안 돼 엎드려 자거나 서로에게 이거 뭐냐? 라고 묻다가 결국
몰라 시발. 이라며 책을 덮어버리는 풍경이 반복되었다. 노력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새로운 종류의 짜증과 다툼으로 번져갔다. 야, 조용히 해. 공부하는데 시끄럽잖아. 지랄하네. 너는 뭐 하는 거 있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조심이었다. 강지영은 그때가 되어서야 움직였다. 그녀는 종례 시간에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의 지친 얼굴을 둘러보았다. 새로운 작전을 시작한다. 아이들의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작전명 평균 점수 탈환 작전. 목표는 거창하지 않다. 우리 반 전원 과락을 묘하는 것. 그리고 반평균 점수를 전교 골지에서 딱 한 개 단만 위로 올리는 것다. 할 수 있겠나? 과락 면제, 전교 골지 탈출. 누군가에게는 우스운 목표였지만 8만 아이들에게는 에베레스트 등반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쌤,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쌤도 헷갈리는 놈들인데. 누군가의 푸념 섞인 말에 강지영은 피식 웃었다. 혼자서는 못하지. 그래서 팀으로 하는 거다. 그녀는 일판에 커다랗게 스터디 그룹 편성표를 그렸다. 그것은 성적순으로 나열된 조편성이 아니었다. 수학을 잘하는 놈, 영어를 잘하는 놈, 암기를 잘하는 놈, 각 과목별로 조금이라도 나은 학생들을 교관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를 훈련병으로 편성한 철저히 임무 중심적인 조편성이었다. 수학 교관은 의외로 평소 조용하던 여드름투성이 학생이었고 영어 교관은 팝송 가사를 잘 외우던 날라리였다. 그리고 국어 교관은 김진우였다. 지금부터 각 조 교관들은 훈련병들의 과락을 책임진다. 교관에게는 막강한 권한을 주겠다. 정해진 분량을 못 끝내면 집에 못 보내도 좋고 벌로 운동장을 돌게 해도 좋다. 단 폭력은 금지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훈련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박태민을 보았다. 박태민, 넌 총괄 지휘를 맡는다. 각 조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감독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해. 내가 이 작전의 지휘관이다. 박태민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뭘 한다고 지휘를 해. 넌 싸움의 판을 읽을 줄 알잖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과 강의야. 그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2학년 아랫번에 기상천외한 기말고사 대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교실은 매일 방과 후 난장판 같은 스터디 현장으로 변했다. 야, 비동사가 뭐냐고? MAZ. 이것도 몰라. 한 번만 더 설명해줘. 머리가 터질 것 같아. 2차 함수. 그래프는 말이야. 웃는 얼굴 아니면 웃는 얼굴이라고. 내 인생처럼. 욕설과 고함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시간을 보내다. 박태민은 팔짱을 긴 채의 교실을 어슬렁거리며 졸고 있는 놈의 뒤통수를 툭 치거나 싸우기 직전인 조에 다가가 시끄럽고 문제나 풀어라며 중재했다. 그는 여전히 아는 것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그의 존재만으로도 흩어지지 않고 버텨냈다. 가장 큰 변화는 박태민 자신에게 찾아왔다. 그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교과서라는 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존심을 구겨가며 김진우에게 다가가 물었다. 야, 이거 관동 별고 이게 대체 뭔 개소리야. 김진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 했었다. 그 모습은 2학년 8반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이 되었다. 한편 강지영은 한 걸음 뒤에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었고 집안 사정으로 늦게까지 남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따로 학습 자료를 챙겨주었다. 박태민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며칠 동안 그녀는 말없이 그의 책상에 매일 우유와 빵을 놓아두었다.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빵을 먹으며 밤 늦게까지 교실을 지켰다. 그것은 그들만의 조용한 소통 방식이었다.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다.
아이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성적표가 나왔다.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적은 당연히 기적처럼 오르지 않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점수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시발, 역시 우린 안 되나 봐. 누군가 자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패배감이 교실을 덮치려는 순간이었다. 아니다. 교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나. 수학과락 며서 35점이야. 35점. 누군가에게는 수치스러운 점수였지만 그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찍지 않고 풀어서 얻은 점수였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나도 영어 40점 넘었다. 야, 나 과학 하나 맞았어. 객관식 아니야, 주관식. 아이들은 자신의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을 열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강지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2학년 학급별 평균 점수 현황, 우리 반 평균 6반보다 높아. 강지영이 나지하게 말했다. 6받은 그들 바로 위. 늘 전교 꼴찌를 다툴던 반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꼴찌가 아니다. 그 순간 교실 안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며 기뻐했다. 그것은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환호성보다 더 뜨겁고 진실된 기쁨의 외침이었다. 박태민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여전히 인천의 하늘은 제 빛이었고 한국의 크레인들은 무심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풍경이 절망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강지영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교탁 앞에 서서 벅찬 얼굴로 외쳤다. 자, 이제 방학이다. 꼴찌를 탈출한 우리 2학년 8반. 오늘은 내가 쏜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와,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며 우르르 그녀를 따라 나섰다. 턱 빈 교실 1판에는 아이들이 남겨놓은 낙서 같은 공식들과 단어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패급들의 집합소가 아니었다. 수많은 상처와 실수를 딛고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운 팀의 첫 번째 작전기지였다. 인천항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낡은 교실의 창문을 기분 좋게 흔들었다. 새로운 항의의 닻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